15시간 넘게 감금당했던 여성이 경찰에 의해서 구조됐습니다.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감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부터 어제 오전 9시 반쯤까지 15시간 넘게 자신의 차량과 자택에 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이 끼는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남 등 전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3년 3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1박 2일 일본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4년 만입니다. 이번 순방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어떤 숙제를 풀어야 할까요? 강창일 전 주일대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주 최대 69시간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윤 대통령의 공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주당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무부처에서는 당황하고 있다는데요. 기자들의 수다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늘 북한은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또 한국과 일본의 정상은 어떤 메시지를 낼까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서 들여다봅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역대 최소 기록됐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요, 19만 1,000건이니까요 19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97년과 비교해 보면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네, 저출생 심각한데 혼인도 적군요. 초혼 연령은 남자는 33.7세랍니다. 그리고 여자는 31.3세. 그러니까 지금은 결혼 30대 이렇게 다 넘어야 하는군요. 네, 그렇군요. 이거 만으로 이렇게 통계됐을 텐데, 네, 저는 26세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니요, 네. 그렇다고요. 빨리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늦게 하는 게 좋다, 꼭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전쟁 때도 경제 위기 때도 결혼은 했고 그리고 출산은 이어졌는데 혼인 기피, 늦은 결혼 방법이 없을까요? 돈만 쓴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자, 나는 이 조건만 해결되면 결혼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있습니까? 나는 이 조건만 해결되면 결혼시키겠어, 이런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의 의견 한번 보내주십시오. 돈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본보다 출생률 심각히 떨어진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곧 열립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동행했고요. 일본 측에서는 다케이스케 외무성 부대신을 비롯한 외무성 관계자들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쿄에서 제1동포들과 오찬을 하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고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이어 정상회담과 기자회견, 환영 만찬, 친교 시간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밥은 2번 먹는다고 합니까? 네, 2번 먹는다고 합니다. 네. 오므라이스 먹습니까? 네, 2번째 먹습니다. 오므라이스의 의미에 대해서도 저희가 잠시 후에 강창일 대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채권 추심 소송 제기했습니다. 네,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배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소송의 원고는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고인이 된 다른 피해자 1명의 유족 6명입니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법인의 MH파워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라고 청구했습니다. 네. 소송 대리인단은 이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다라면서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해서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배상을 받게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에는 걱정 말라고 우리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피해자들한테도 이거 어떻게 하겠다 이 얘기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역사의 화해란 가해자의 범죄 고백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피해자들은 우리의 인권을 가지고 우리 인권을 대가로 굴욕 외교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 대통령 명심하고 계시지요. 자, 이거는 뭐 보편적 인권과 상식 문제입니다. 역사와 정의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한일 양국 간이 어떤 노력을 도출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좀 잘 좀 해주십시오.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늘 오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오전 7시 10분쯤 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이뤄졌고요. 동해상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네. 앞서 이 정상각도 발사 도발이 예측되기도 했으나 이번에도 고각으로 발사를 했고요. 이 미사일은 약 1000km 정도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1000km라 1000km면 그러면 국내를 이렇게 한반도를 사정권에 두는 건데요. 정부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으로 출국하기 직전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얘기했는데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는 정세현 장관도 예측했지 않습니까? 군사 도발할 것으로는 모두 예측했는데 이 대응이 어떤 반응을 이렇게 그리고 후폭풍을 몰고 올지도 보겠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일본과의 군사 정보 협력을 어느 수위까지 올릴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사인데요. 김종대 의원에게 잠시 후에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주 60시간은 너무 많다 이런 말을 했습니까? 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까지 한 고용노동부의 재검토를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면서 보완을 지시했다고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밝혔습니다. 네. 안상훈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겼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주 60시간 근로시간 이거 연장하는 거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인데 지금 60시간 너무 많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대통령실 그리고 노동부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네, 69시간 논란은 노동부가 지난 6일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 훨씬 전부터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요.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이제 와서 노동부의 최대 노동 상한선이 너무 높다라고 발표한 것이 노동부와 대통령실이 엇박자가 났다거나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그동안 여러 목소리가 나온 것을 정부가 세밀하게 살펴본 후에 현장에 더 잘 맞는 법안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알겠어요. 엇박자는 또
나는군요. 경찰이 한국노총 압수수색했어요? 네, 한국노총 전 수석 부위원장이 전국 건설산업노동조합 측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한국노총 사무실과 이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총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는 여러분께서도 또 느끼고 계시죠? 이낙연 전 대표 제명하라 뭐 이런 민주당 당원들의 요구가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공식 거부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일부 당원들의 이낙연 전 대표 제명 그리고 박지원 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의 징계 청원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해당 청원에 대해 이미 이재명 대표께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SNS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이낙연 전 대표 제명 청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의 소중한 자원임을 강조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누구한테 좋은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민주진영 전체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얘기에서 지금 한 발짝 더 나간 것 같습니다.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 폭로 이어집니다. 네,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는 오늘도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무고한 시민들을 반란자라고 몰아간 건 죄라면서 사람을 죽여놓고도 민주주의의 아버지, 영웅이라 불리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전우원 씨는 또한 본인의 친모가 엄청난 양의 채권이 발행돼서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누군가를 통해야 한다. 그러니까 돈 세탁을 한 정황이 있다라고 말했고요. 예. 자신에게도 몇십억 원의 자산이 들어왔다라고 밝혔고 구체적으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들어간 돈만 최소 10억 그리고 BLS이라는 회사의 20% 지분, 웨어밸리라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 이 준 아트빌이라는 고급 부동산 등이 자신의 명의로 넘어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지금 단서를 던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한일 확대 정상회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모두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개화를 했습니다. 봄을 맞이한 이 시점에 장래를 위해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쁩니다. 본격적인 봄이 찾아온 이 시기에 저와 윤 대통령이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향해 유일한 관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기회가 찾아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先ほど少人数会合で日韓の首脳が形式にとらわれず 양국 정상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자 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같이 협력해서 정치, 경제 여러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 북한에 의한 ICBM급 탄도 미사일 발사는 아주 도발이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미일 북한의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한 전상이 현실에 구애받지 않고 빈곤하게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에 일치했습니다. 이 전체 회의에서는 일한 양국이 양국 모두 이익이 될 만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간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 등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으면 합니다. 또한 오늘 아침에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는 연쇄간 도발 행위이며 도저히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엄중한 전략 환경하에 일한미 문제를 더더욱 실제 나가는 데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으면 합니다. 저와 우리 대표단을 환대해 준 기시다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私と私たち代表団をお迎えいただきました岸田総理に感謝いたします。 한국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하여 회담을 하게 됐습니다. 韓国大統領として12年ぶりに日本を訪問し会談を行うことになりました。 오늘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님과 제가 이렇게 만난 것은 그간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은 한일 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本日東京で岸田総理と私が会ったのはこれまでさまざまな懸案によって難しい経験をしてきた韓国と日本両国関係が新しく出発するというのを両国の国民にお知らせする特別な意味合いを持っていると考えます。 한국과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은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해야 될 파트너입니다. 韓国と自由、人権、法治といった普遍的価値を共有する日本は安全保障や経済、グローバルアジェンダで協力すべきパートナーであります。 그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반이 되어온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양국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これまで国際社会の平和と繁栄の基盤となってきた自由民主主義の価値が重大な挑戦に直面している今、両国の協力の必要性はますます高まっています。 오늘 아침 제가 도쿄로 출발하기 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보듯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동아시아뿐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今朝私が東京に出発する前、北による長距離弾道ミサイルの発射から見ても日増しに高度化している北による核やミサイルの脅威は東アジアのみならず国際社会の平和と安定にも大きな脅威となっています。 한일 양국은 서로 긴밀히 공조하고 연대하여 이러한 불법적인 위협과 국제사회의 난제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韓国と日本両国はお互い緊密に連携をしてまた連帯をし、このような不法的な脅威や国際社会の難題に賢く対処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오늘 회담에서는 그간 정체되어 온 한일 관계를 협력과 상생 발전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本日の会談ではこれまで停滞してきた韓日関係を協力して共に生きて発展する関係へと転換できる有意義な議論が行われると信じております。 기시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양국의 셔틀 외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한일 확대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모두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 폭로 이어갑니다. 근데 신빙성 있는 내용들 쏟아내고 있어요. 네, 숙부 전재국 씨가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운영하는 회사 중에 본인이 아는 것만 몇백억 원 규모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제 제가 방송에서 전재국 씨 회사 얘기했잖아요. 그 회사가 겹치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왔습니다. 네. 이 시공사, 허브빌리지, 나스미디어 등이 언급이 됐고요. 예. 그리고 전재만 씨가 운영하는 미국 와이너리에 검은 돈 냄새가 난다라고도 했고 예. 비자금은 지인들을 통해 숨겨놨으며 이 연희돈 자택을 수색하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계좌 얘기도 있죠. 네, 이 전두환 씨는 현금을 사용했고 주변 사람들의 계좌를 이용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전두환 씨가 배드민턴을 칠 때 맞상대하러 온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한 명당 100만 원 이상의 거금을 지급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선수들 불러서 하루에 이렇게 100만 원씩 줬다 얘기했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주말마다 그
연희동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서 배드민턴 쳤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소갈비 점심 때 먹었는데 그게 수백만 원이었다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좀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자, 선수들도 데려와서 같이 쳤어요. 같이 쳤는데 오는 사람마다 한 번에 100만 원씩 줬다는데 그때가 90년대 2000년대 초반입니다. 전우원 씨가 말하는 게 그러니까 그때 100만 원이면 어이구 많이 주는 거죠. 많이 주는 건데 이런 일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받은 뭐 계좌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받았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빨리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두환 씨 추징금이 950억 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숨겨둔 비자금이 많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법을 바꾸지 않으면 환수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어떤 논의하고 있는지도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이순자 씨가 바로 회유했다는 주장도 했어요. 네, 전우원 씨는 할머니 이순자 씨가 회유 메시지를 보냈다며 그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답을 하진 않았는데 소름이 끼쳤다라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지난해 말 이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서 열흘간 입원했을 때에도 안부 문자 하나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폭로를 시작한 지난 13일 미국에 머물고 있는 친형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신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다고 주장했고요. 또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전재용 씨 주장에 대해서 전두환을 민주주의의 아버지,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며 이 빨갱이들의 폭동이라고 가르치던 분이다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새엄마하고 이렇게 만나서 엄마가 아파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씨 주변에 군인이 마약한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네, 전우원 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역 군 장교 2명이 마약과 성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공군 중위로 알려졌는데요. A 장교는 코카인 및 강력 마약을 사용한 중범죄자라며 본인에게도 마약을 권한 적이 있다라고 주장했고요. B 장교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허락 없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이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 A 장교가 실제로 국방부에 그리고 B 장교는 공군 부대에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군은 이들에 대해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실 확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우원 씨는 마약을 복용한 적이 있고요. 정신 상태는 좀 불안합니다. 하지만 전우원 씨가 지금 내놓는 근거들은 지금 분명히 좀 검토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주변에 미국 주변에 갑자기 군인 출신 전두환 씨 주변 사람들이 와서 뭐 저택을 산다던가 어느 회사에 투자했다던가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사실은 조금만 조사를 해보면 전두환 씨 비자금 좀 행방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부족했거든요. 제가 대통령 비자금 찾으러 외국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전두환 씨 주변 사람이 왔다. 그때 소령으로 외편한 어떤 사람이 어디에 집을 샀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이 기회에 대통령의 비자금, 숨겨둔 비자금을 찾아서 우리 경제에 조금 보탬이 됐으면 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전우원 씨의 폭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계속해서 취재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이렇게 일러드리겠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큰 불이 났습니다. 경북 상주에서요. 네, 경북 상주시 외남면에서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2단계를 발령했는데요. 네. 오늘 오후 2시 54분쯤 경북 상주시 외남면 흥편리 산 84-1번지 일대에서 발생을 했고 예상되는 피해 면적은 100헥타르 미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산불 계속 이어진다는 뉴스 전하는데요. 산 주변에서는 들에서는 쥐불놀이 그런 것도 안 되고요. 담배 굉장히 조심이 아니라 피우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큰 피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천안 공사장에서 옹벽이 무너지면서 노동자 3명이 깔렸다고요? 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의 한 공사장 배수로 작업을 하던 노동자 60살 3명이 60대 노동자 3명이 작업 도중 무너진 옹벽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네. 이들은 사고 30여 분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만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현장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 소식 계속 전합니다.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자유가 있는데 그럴 권리가 충분히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은 안 지켜주는지 사장님의 이 무책임 무대응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아무 얘기도 안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이것만 해결되면 결혼하겠어요. 나는 이것만 해결되면 결혼시키겠어요. 네, 김희영님은요. 저는요 제 자식들 비혼으로 딩크족으로 산다고 해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어른으로서 한없이 미안할 뿐입니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요. 아이들 학교 가는 모습 보면 그렇게 또 미안해요. 세상이 다 이래, 세상이 정글 같아,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무책임한 것도 같습니다. 이덕채님 69시간 일하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생지옥에서 누가 애를 낳으려고 할까요? 얘기합니다. 2195님 대학 등록금 무료화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고요. 7711님 신혼부부에게 싼 가격으로 임대아파트 물량 넉넉하게 지원해주면 해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하셨고요. 4545님 결혼하려고 해도 짝이 없어요. 짝이 생기면 뭐니 해도 돈이 문제겠죠. 현실입니다. 현실. 이런 이유로 지금 뭐 연애를 못한다, 결혼을 못한다고 했는데 전쟁 때도 했는데 박혜정님 아무래도 육아 문제가 해결되어야죠. 육아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저출생 이 문제 극복 안 됩니다. 이 얘기는 계속 지적하는데 좀 획기적인 해법이 없을까요? 1220님께서는 돈도 문제인데요. 30대 초반 여자인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육아는 오로지 부부의 몫이 되는데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특별히 여성분들한테는 그 짐이 무겁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새롭고 배워야 할 것 투성인데 그걸 혼자 다 해내는 거 두렵습니다. 국가가 키워주는 시스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얘기하셨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연정 씨. 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교통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돌발 구간도 곳곳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조심 운전 필요합니다. 먼저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대교 방향인데요. 홍은램프 진입로에 있었던 사고로 이 부근 전면 통제되어서 우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하위 차로로 옮겨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홍은램프 진입로는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분기점부터 막히기 시작했고요. 오산에서 동탄분기점, 기흥동탄에서 기흥까지 더딘 흐름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인천에서 부평까지와 부천에서 신월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영동고속도로는 강릉으로 가는 길인데요. 안산에서 안산분기점, 더 가서는 반월터널에서 둔내분기점 사이 어렵습니다. 신갈분기점 그리고 경부선 부산 방향 진출로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어서 뒤쪽 차량들 여파로 밀리고요. 한편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은 백양사 부근 2차로에 사고 있어서요. 해당 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퇴근길에 안전운전 하시고요. 옷차림도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 토크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쏩니다. 어떻게 북한은 항상 이렇게 일본 유리한. 네. 아무래도 오늘 그 아침에 발사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제일 센 거 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제일 센 거. 그 미국까지도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 한미일 안보 협력의 명분을 때맞춰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꼭 울고 싶을 때 뺨 때리더라고. 그러니까요. 네. 아니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힙니까? 그래? 한반도 평화에는 아주 지금 그 골탕을 먹이는 데는 진짜 북한 딸을 존재가 없죠. 그런데 네. 조금 전에 한일 정상회담에 이제 모두 발언에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예, 기시다 총리가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야기를 꺼냈고 예. 바로 우리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도 그 내용으로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안보 협력 문제가 정상 이후에 굉장히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뭔가 현실 감각이 생겼잖아요. 하늘로 뭔가 미사일이 뿡뿡 날아다니고 이런 어떤 현실 감각이 있으면 안보 협력이 굉장히 가속화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전에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네. 우리의 군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일본과 공유하고 더 나아가 레벨업 될 거다. 아니, 이런 이야기까지 해버렸으니. 그러면 지소미아보다 한 발짝 더 나간다는 건가요? 지소미아는 사후적 정보 교류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미사일을 쏘면 오후에 일본 대사관에서 전화가 와요. 합참으로. 그러면은 일본 무관이 찾아가겠다. 그러면 몇 시에 분석이 끝나니 그때 와라. 그러면은 이제 합참에서 USB나 아니면 문서로 준비해서 그 미사일 정보를 주는 겁니다. 이건 사후적인 정보 협조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소미아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뭔 라인을 깔든지 망을 깔든지 미국을 우회하든지 어쨌든 우리가 보는 데이터를 동시에 일본도 봐라 이거예요. 그래요? 분석 안 된 거, 날거. 이런 어떤 데이터가 그대로 나가니까 이거는 제가 돈으로 환산해도 몇백억 달러 가치죠. 일본은 지금까지 북한 미사일을 탐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총리가 일본 의회에 나가 질책을 받았는데. 그래서 미국을 통해서 한국한테 한국 정보 좀 줘라, 정보 좀 줘라 계속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게 티사라고 해서 한미일 삼국 그 군사정보 교류 각서가 있습니다. 그곳에 근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일 간에 새로운 협정을 맺든지 해서 이제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준다. 이건 동맹국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동맹이 아니면 군사적으로 강한 동맹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본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정보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 기술 정보가 다 노출돼요. 우리 레이더의 주파수 대역이라든가 레이더 성능이라든가 이런데 우리가 지금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4대, 이지스함 3대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고도의 전문성 노하우로 축적된 이 군사 기밀이 일본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여태까지 그 북한 미사일에 대한 오판이라든가 또 잘못된 어떤 그 경보 발령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안보 취약성 다 해결되는 거죠. 전부 다 해결이 되니까 이건 당장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하고 고개를 숙여도 시원찮을 일인데 고맙단 소리를 안 하네. 작년 프놈펜에서 11월에도 이 얘기를 하고 지금도 이 얘기를 하는데.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해요 이제? 안 해요. 당연한 듯? 안 해요. 난 그게 제일 반성하는 일본은 내가 기대 안 해요. 예? 안 할 거니까. 그러나 감사하는 일본도 없네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한일 관계가 우리가 이제 이 정상적인 외교 관계, 정상적인 우방 관계라면은 사실 정보를 주고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정보 상호 간의 정보를 주고받는 그 정보의 내용, 그다음에 어떤 그 질적인 차이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동질성 그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한일 관계가 정상적이냐 하면 전혀 그게 안 제가 이제 여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자주 그 비교를 하는 것이 유럽에서의 2차 대전 이후 서로 이제 그 적성 국가였던 독일하고 프랑스의 경우를 여러 번 우리가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예를 들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후에 그 독일의 그 행보하고 지금 일본 행보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한일 관계의 그 우방 관계라고 볼 수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정상적인 그런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도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렸던 정보의 질적 어떤 그 차이가 이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주고받는 것이 비슷해야 주고받을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보라고 하면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런데 일본이 필요한 정보하고 한국이 필요한 정보가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시점의 정보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는 일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정보들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소미아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 과연 우리에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그거는 한참 지난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반도와는 관계 없을 수 있는 그 동해 혹은 그 태평양 쪽으로 가는 그 직접적인 우리하고는 물론 관련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직접적인 어떤 그 정보의 질적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그냥 그 1대1로 주고받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
대통령 옆에 통역, 그 다음에 박진 외교부 장관, 그 옆에 김은혜 홍보수석, 그 옆에 김태호 예. 1차장, 국가안보실 1차장이 계속 얼굴을 이렇게 대통령이 말할 때마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김태호 차장의 얼굴이 계속 걸립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 판을 깐 그 핵심 주역입니다. 예. 예, 그리고 굉장히 그 어떤 친일적인 행각으로 많이 화제가 됐었고. 그래서 너무 친일적인 행각이어서 이명박 정부 때 중간에 이건 너무하다 해서 내보낸 사람이에요. 네, 경질했던 사람이에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체결하려다가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밀실에서 하는데 이건 너무 나갔다고 이명박 정부에서 이게 경질한 인물인데 지금 군사정보협정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는 이유를 모르겠는 게 그 지금 모든 언론에서 한일 정상회담 성과로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활성화 얘기를 하는데 그 진짜 활성화됐습니다. 이런 게 왜 보도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수준을 완전히 초월한 실시간 정보 공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소미아 얘기해서 뭐 할 겁니까? 자, 지금. 그런데요. 네. 우리한테 이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임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상승 단계 미사일 정보인데 이게 지구 공률에 의해서 일본은 수평선 너머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한참 솟아올라야 북한 미사일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때쯤이면 추진체와 탄도가 분리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발의 미사일이 분리되는 걸로 정확히 알고 있는데 네. 일본에서는 이게 미사일 두 발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발수가 틀려. 그다음에 재원이 틀려요. 그다음에 오작동 경보가 떠올려요. 이런 걸로 벌써 20년 가까이 일본 정부가 안보의 신뢰성에 엄청난 도전을 받아왔는데 그러면서 일본은 또 민감하기 때문에 일보를 오보로 내보냅니다. 그럼 다음 날 우리 정부가 분석해서 정정기사 내고 마지막에 북한이 확인해주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 오면서 일본 내 안보 불안이 고조됐던 거예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정보를 준다는 뜻은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네. 이거는 정보에도 원가라는 게 있어요. 이 데이터를 얻는데 얼마나만 비용을 들었느냐.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한 장비값만 1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거기에 십수년간 그 노하우, 그 분석 능력 이것까지 하면은 이 정보 원가가 수백억 달러짜리예요. 이게 무상으로 가는 거예요. 일본에 그냥. 근데 아직도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얘기가 안 나오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갖고 또 일본의 마음을 못 돌린다고 강제징용 배상 해법까지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반응이 나온 거죠. 역사도 이렇게 주고 다 줍니까? 다 줘요. 다 줘요. 그런데도 화끈하게 줘요. 화끈하게 줬는데 아직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까? 감사하다는 말도 그 얘기 못 들은 거죠. 그 얘기 못 듣고 대신 뭘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했다는데 그 강제징용이란 말도 잘못된 거다. 네. 강제징용은 없었다. 노동자 강제 동원 이거 강제 동원 없다고 하잖아요. 없었다. 심지어는 거슬러 올라가면 위안부도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히려 일본의 하야시 외무상이 지금 이런 태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일본이 고맙다고 할 이유도 없어요. 과거사에 대해서. 이거 정상화하는 건데 지금 현재 한국 정부의 그 태도를 보면 제가 일본 사람이라도 고맙다고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알아서 주는데 왜 고맙다고 하겠어요? 인간이면 고맙다고 해야 되죠. 피해자랍니다. 오히려 한국 대법원이 국제 조약을 위반하는 그런 어떤 그 판결로 해서 피해자래요. 역사의 화해는 가해자의 범죄 고백에서 비롯됩니다. 고백에서 시작해야죠. 그럼요. 네. 가해자인데 오해의 겐잡으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항상 그랬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 사과해야 된다고. 네. 뭐 듣겠습니까? 저는 반성하는 일본은 기대도 안 합니다. 안 할 거니까. 그러나 이런 일본의 유사시에 수백만의 시민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준 거예요. 이거 이상 고마운 일이 있습니까? 거기다 동맹관계가 수립이 안 됐는데도 준 거라고요. 이런 파격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현행법 위반이에요. 제가 오늘 국방부 그렇죠. 군사기밀보호법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오늘 국방부 분위기 좀 알아봤더니 일체 말은 안 하지만은 나오는 말로는 나중에 외교부가 협정 체결하면 그때 가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냉소적 답변을 하더래 기자들은. 아직 줄 수 있는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군인이라면 네. 우리가 이렇게 어떤 국가의 최고 핵심 기밀 정보를 갖다가 외국에 무상으로 그것도 조건 없이 넘겨준다 그러는데 어떤 군인이 이거를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군인이 우리 합참에 어떤 장교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용산이 주도하고 군이 마지못해 끌려가는 거고 심지어는 우리 군의 자존심을 건드린 게 2018년 12월에 그 일본 초계기하고 한국 구축함 동해상에 대치한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군이 할 말이 많거든요. 그때 일본 초계기가 우리를 저공비행으로 위협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래가지고 교정규칙까지 만들고 이거 경고사격해야 된다고까지 그때 격앙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 나 언론 보도는 그 사건도. 그러니까 역으로 그것마저도 우리가 해명을 그것마저도 하는, 우리 보고 우리가 해명해야 되고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그 오염수 내보내는 그것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받아줄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네. 일본에서 기대하는 게 일본에서 기대할 게 많아요 지금. 우리가 왜 받아줘야 됩니까? 아니 그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줘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어떤 양국 정부가 대승적으로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하고 이 정도에서 절충하고 합의하자 그러면 저는 마음에는 안 들지만 외교니까 그거는 저기 국민들이 이해해줄 여지도 좀 있다고 봐요. 우리 국민들 마음 지금 넓어요. 저기 전개되는 양상은 그게 아니에요. 일본이 요구하면 우리는 응하는 또는 요구하지 않아도 응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치 이게 학폭 같아요. 저기 동급생 그 두들겨 팼는데 저기 나 생일이 되니까 스마트폰 갖다가 바치고 또 현금 갖다 바치고 그래도 고맙다 소리 안 하고 넝큼넝큼 받아먹는 이게 학폭이지 뭡니까 이게. 당연하다. 당연한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 그 우방국 간의 군사협정이라고는 원론적으로 가능하죠. 아니 미국하고 군사 교류를 한다. 군사 정보 나눈다. 이거 다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그건 협정이 있어요. 한일 정보 군사 정보 교류 협정이라고. 한미. 그 패스케이라 그래요. 네. 그다음에 PSA라고 한미 군사 기술 보호 협정도 있어요. 다 규범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동맹 차원에서 주고받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의 미사일 ICBM이 미국으로 날아가면은 미국 알래스카의 레이더 기지가 그걸 포착하는데 15분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조기 경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7초면 돼요. 우리가 미국 본토의 안보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는 수평적 관계가 많이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고 상호 이익이 증진되는데 이거는 동맹 조약이 있고 그다음에 동맹 조약도 부족하고 거기에 바탕을 둔 세부적인 정보 협정이 존재할 때 이런 정보 공조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하고는 뭐가 있어요? 군사정보보호협정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정보를 교류하는 협정이 아니라 보안협정입니다. 은행 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 같은 거예요. 안전장치. 이거 하나 있는 거지 이게 정보교류 협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규범 상태에서 저기 최고 동맹국에게나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게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일본에 지금 군사 원조가 시작된 거예요. 무상군사 원조. 한국이요? 네. 일본한테? 네. 왜 우리가 줘야 돼요? 이거는 일본이 국방비를 2배로 올려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고 한국이 일본의 조기 경보기 역할을 해 주는 거죠. 예. 이 관계를 이미 대통령이 약속하고 갔다 이거예요. 오늘 아침 일본 요미우리 산케이 아사히 신문 보도가 전부 이거예요. 네. 그리고 레벨업도 시킨다 그랬어요. 높은 수준으로 가겠다는 거죠. 한미일이 미국에서 계속 일본하고 한국 빨리 들어와라 해서 한미일을 군사 동맹으로 이렇게 묶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맹 체제에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한반도는 어떤 정세가 이제 펼쳐질까요? 중국과의 관계는요? 러시아는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것인데 이게 정상적인 그 관계에서 정상적인 외교 관계에서 그다음에 정상적인 동질의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라면은 문제될 게 없고 지소미아 얘기 많이 합니다만 한국은 일본하고만 지소미아가 있는 게 아니죠. 30개국이 넘는 나라하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그런 그 관련해서 정식 절차를 통해서 국회에다가도 전부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하고는 그 동질의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좀 전에 그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그런 것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까지 계속해서 그 한미일 삼각 그 동맹 근데 그것이 어떤 그 아까 계속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동질의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관계도 아닌 그런 것에 들어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자, 이게 한미일이 이제 이런 정보 공조로 가면 그다음에 작전의 공조로 가거든요. 이제 공동의 교정 규칙도 마련할 겁니다. 미사일 방어 작전 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체화가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이 자주적으로 판단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펼치기 앞으로 어렵습니다. 또 대중국 균형 외교도 어려워요. 북한의 도발에 일본이 먼저 선제 대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군사 정보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북한에 어디서 이게 발사됐는지 표적을 일본이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이 반격 능력을 지금 보유하잖아요. 공격 미사일. 그러면 유사시에 북한을 일본이 공격할 수 있는 표적을 확보하고 정급하면 한국의 양해를 구할 틈도 없이 긴급하게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런 군사적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본하고 협력을 하는 숙명적 관계가 되고 우리가 이런 한미일 안보 공동체 틀을 일탈해서 중국과 북한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평화 프로세스가 가능할까요? 일본의 조치 이해한다. 일본에는 걱정 말라고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한테는 아직 이해, 공감, 설득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는요, 역사와 정의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자기가 책임진다고 신도 책임질 수 없는 문제를 역사를 본인이 대통령이 임기 5년에 대통령이 지금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역사에 겸손하고 국민한테 겸손하고 정상회담 이제 시작됐으니 지금 보이는 거 말고 많은 협력을 논의하고 많은 것을 좀 얻어오시었으면 하는 바람. 네. 윤나는 오늘 말 더듬으시는데 네. 조금 오늘 진행자가 많이 흥분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일단 가라앉히시고 네. 일단은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대의와 가치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유시고요. 미래로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긍정해요. 그럼요. 야당이라고 해서 그런 걸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진실의 문을 열어야 되고 그 기초 위에서 정부와 정보가 아니라 양국 국민이 화해하고 그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공공성을 갖고서 양국 관계의 기초를 쌓아 올려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폭주해버리면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모래성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국민의 평화적 본성을 믿고 그들과 손잡고 가겠다고 좀 우리가 이런 어떤 정신을 주도해 줘야죠. 전 그게 진실한 한일 관계 개선. 저는 그 원론적인 질문을 여기서 이제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그 일본과 한국이 지금 안보 동맹 정말 안보 동맹 관계인가? 혹은 일본이 한국의 잠재적인 안보 위협 국가인가라는 것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어요. 국민들에게도 한번 물어봐도 마찬가지죠. 네. 그 우리가 이제 유럽과 비교를 많이 했을 때 유럽 국가들이 거의 이제 국가가 하나가 될 만큼 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첫 발자국을 옮긴 데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상호 간에 절대로 침범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그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는 이제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 1세기 전이었으니까는 거의 1세기 전이니까 그때는 그 석탄, 철강 이런 것들이 전쟁 물자로 쓰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그 어느 쪽에서도 전쟁 물자를 쓸 수 없도록 완전히 묶어버리는 이런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동맹을 할 수 있었고 결국 지금의 유럽 연합까지 온 거였거든요. 100년 걸렸어요. 100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수십 년이 걸렸죠. 근데 지금 일본하고 한국이 그런 단계를 가고 있느냐 말이죠. 전혀 아니잖아요.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부지 총리 이후로는 일본이 완전히 그 뒤로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극우 국가, 심지어는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까지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언제 정권 한 번 바뀌어봤나요? 그 나라가? 잠시 바뀌었었죠. 그거는 이제 정말 잠시 잠깐 사이에. 그러니까는 그런 국가 그리고 저 국민들 우리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잠재적인 안보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국가하고
과연 이런 그 정도의 고난이도의 그 동맹 할 수가 있는가 이 점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일본이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반도 평화, 한반도 통일에 가장 회방꾼 역할을 한 게 일본 아닙니까? 예. 북한하고 미국하고 협상 때도 그때 육자회담 때. 그때 고춧가루 뿌리고. 네. 예, 그런데 지금 이거는 굉장히 지금 역사적 순간이 왔는데 옛날에 미국의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당시 한국 대통령 전두환, 일본의 총리 나카소네하고 삼국 동맹이라는 걸 내놨어요. 그때 한미일 삼국 동맹이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못했죠. 대한민국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 전두환 시절에도.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거는 그냥 희망적 사항으로 오늘날 되는데 지금 양상은 레이건의 구상이 실현되는 겁니다. 이거 전두환 때도 못하던 일이옵니다. 못하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미일 그 안보 공동체가 집단 안보 체제로 진화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과거 냉전 시대 레이건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앞으로 오커스하고 네. 쿼드하고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대 의원님, 근데 네. 미국이 이렇게 원하는 거니까 이거 평화 체제일 거야. 이거 좋은 걸 거야. 이렇게 미국도 찬성한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통령실에서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오랜 꿈이라는 건 맞습니다. 미국의 꿈이지 한국의 꿈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도의 지정학이 있는 거고 인도 태평양은 해양의 지정학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보수 진보할 거 없이 갖고 있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 어디로 간 겁니까? 우리의 지금 생존의 기반이 어딥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높은 수준의 균형을 달성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자체적인 자존과 품격, 정체성을 확립하는 단단한 나라가 돼야 동맹도 잘하는 건데 다 맞춰주고 편승하고 전부 내주는 게 동맹을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이건 주술입니다. 과학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적인 수구유와 공론이 실종됐다는 게 이번 한일 외교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거 오커스라는 것도 이제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쿼드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거를 좀 더 군사적으로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오커스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러니까는 그 엉글로색슨 영어가 통하는 그런 나라들끼리 이제 한 건데 네. 아까 김종대 의원님 그 해양 세력의 전략 그 말씀을 우리나라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익과 지금 일치하지 않습니다. 전혀 일치하지 않아요. 이익이. 호주, 영국, 미국의 그 이익 관계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 알겠습니다. 김종대, 임상훈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2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12살 수영이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 바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교실입니다. 사실 수영이는 학교 생활을 마음껏 누릴 기회가 적었는데요. 3살 무렵 백혈병 진단을 받고 오랜 시간 항암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중간에 차도가 보이는 듯 했으나 작년 5월 백혈병이 재발했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했던 엄마는 간호를 위해 가게를 접었고 운전일로 생계를 책임져온 아빠 역시 건강에 이상이 생긴 상태인데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사를 꿈꾸는 수영이는 오늘도 병실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습니다. 치료의 고단함도 수학 문제를 풀며 이겨냅니다. 똑똑하고 의젓한 수영이가 더 넓고 건강한 세상으로 나아가길 함께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오후 경북 상주시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영남 지역의 산불 위험이 안 그래도 가장 높게 나온 가운데 지금 외남면 산불 2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남부지방 전국 대다수 권역이 건조주의보 권역입니다. 오늘은 산둥반도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듭니다. 남해안과 제주는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아서 제주도는 내일 오전부터 5에서 10mm, 또 남해안은 내일 밤에 5mm 미만의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내일도 역시 전국적으로 구름량이 많은 비슷한 날씨가 되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는 흐린 하늘이 바탕을 이루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0도 이하로 오늘과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강원 내륙 산지는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서 조금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도, 대전 1도, 전주 3도 등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대구 15도 등 9도에서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또 서해남부 먼바다는 내일까지 물결이 최대 4m로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2년 만에 셔틀 외교 복원을 알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한 뒤 만찬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 지시를 내렸습니다. 야당은 총체적 난국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정부는 영내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키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충남 천안시 직산읍의 한 공사장에서 배수로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작업 도중 무너진 옹벽 흙더미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노동자들은 사고 후 약 30분 만에 구조돼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한일 정상회담 열렸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어떻게 정립해야 할까요? 양국 사이의 현안들, 켜켜이 쌓인 숙제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강창일 전 주일대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그 전에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한일 관계 좋았습니다. 예, 네. 참 좋았어요. 예, 아주 이 진보 정권이 들어올 때 한일 관계 좋습니다. 본래. 근데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 바탄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근데 근래는 또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 역사적 사실하고 잘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게 잘 안 맞는 게 대법원 판결이 났고 11년 전부터 1912년 와이스 때부터 이명박 씨 때부터 아주 나빠졌죠, 관계가.
예, 그래서 요번에 어디 청와대에서 발표할 때는 그런 식으로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사실하고 잘 안 맞는 얘기고. 네. 그때 독도 갔다 오고 또 천황에 대한 이상한 발언해가지고 한일 관계 악화됐고. 제가 일본에 저기 대학교 강연 갔었는데 왜 이명박 정부 막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 방문하고 그리고 일왕에 대해서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태도 때문에 맞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 식당에 매출이 반토막 났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예, 저도 그냥 그때 일본에 마침 갔었는데 네. 의원연맹일로 식당에 갔는데 그냥 일반 이 보통 이 식당 주인이 그런 식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예. 이거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는 이제 이 전 정부 비판하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네. 사실은 이제 아베 일본에서 마침 극우적인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주 관계가 좀 나빠졌죠. 그렇죠. 아베 좀 극우적인 그 성향이 한일 관계를 해쳤죠. 예. 그래서 관계가 아주 나빠진 거예요. 네. 그게 본질적이지 뭐 우리 정부의 탓 이거는 그러니까 일본 때문에 나빠졌는데 자꾸 우리 때문에 나빠진 것처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죠? 자, 대사님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네, 대사님 한일 관계 복원하고 뭐 미래를 향해 나가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일본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네. 우리 한국만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도 이제는 진정성을 가지고 화답도 하고 호응해야 된다. 저 주장이 그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남 얘기하듯이 하지 말고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일본 전범 기업이 동참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사과하고 이건 마지노선이에요. 이걸 얻어내지 못하면 역사를 팔아먹은 게 됩니다. 아, 그래요? 이건 오랫동안 제가 주장해왔고 일본에 대사할 때도 많이 정치인들이 많이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게 잘 안 보여서 좀 답답합니다. 일본 정치인들도 공감했습니까? 사과와 배상에 대해서는? 그게 상식적인 얘기니까 그거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개인의 청구권이 문제.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한 청구권이 문제거든요. 사적 청구권이 문제니까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지금 한일협정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할 때는 제가 얘기하죠. 그게 아니고 한일협정은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고 사적인 개인의 국가는 개인의 외교 보호권만 방기할 수 있지 그 국가가 더 이상은 손댈 수 없다. 그래서 개인이 기업에 대해서 사적인 사람 거래하는데 어떻게 그 국가가 개입합니까? 그건 상식이죠. 그게 상식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제3자 변제 방식, 사과 없는 변제 방식 이 해법을 내놨습니다. 그 해법을 듣고는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루아침 내놓은 게 아니에요. 본인이 결단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대의 변제의 틀 속에 들어가는데 그런 기업이 낼 수도 있고 국민 성금을 모아서 할 수도 있고 정부가 대신 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기업이 돈 내라 이런 거거든요. 이건 이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부가 그 기업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삼성하고 미르재라는 사건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너무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고 저희들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때에 그는 기업 차원에서 한일 경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 차원에서 먼저 얘기하고 그랬을 때 정부가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죠. 그리고 이 국민 선거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그 다음에 정부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 단 하나 정부가 먼저 대의 변제하게 되면 국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이른바 문상 의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 그 뭐 비슷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인데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을 정부가 먼저 발표한 게 문제라 이거죠, 저는. 예. 그렇습니까? 기업이 먼저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민간에서 나와야 되는데 기업이 나왔다. 네. 예, 아니죠. 정부가 먼저 주장을 했다. 이게 문제예요. 네네. 정부가 먼저 나왔다. 아무튼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승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승적인 판단은 맞습니까? 한일 관계 정상화시키겠다는 그 의도는 아주 대승적이 아니라 지극히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전개되는 모습은 되게 졸속적이고 아마추어적이에요. 네. 백기투항한 게 되어버렸잖아요. 일본이 계속 주장한 게 저희들 보고 그 일본이 가해자인데 저희들 보고 대안을 갖고 오라고 공개적으로 줄곧 얘기해 왔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테이블에 앉아서 역사 문제는 논의하자. 진작에 논의하자. 그렇게 공개적으로 고압적으로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줄곧 사인을 보냈었죠.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그 일방적으로 일본의 요구를 100% 수용하는 것처럼 비춰졌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화나 있죠. 역사를 팔아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 과정 절차가 아주 잘못됐어요. 왜냐하니까 이 과거사 인권이 문제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네. 피해자의 동의 없고 또 하나는 이건 중차된 한일 간의 문제거든요. 이것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어느 정도 이루어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되게 어리둥절하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화나 있죠. 60% 이상이 지금 반대하는. 아니요, 뭐 화난 사람 많습니다. 굴욕적이라고. 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컵의 절반의 물을 채웠으니 남은 절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하던데 일본이 그럴까요? 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저도 일본 정부 보고 꼼수 부리면서 쪼잔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대승적으로 대국적 차원에서 이 결단을 내려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협상한 게 아닙니다. 네.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협상하던 거 전부 스톱시켜놓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일본 정부가 호응하고 화답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자꾸 이 꼼수를 부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한일 관계의 정상화. 우호 증진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을 위해서도 참 필요한 사안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을 던졌으니 일본에서 받아들여서 좀 한일 관계 우호 증진에 좀 나서줬으면 좋았다 하는 게 기타 정부에 대한 저희 요망 사항입니다. 네. 그걸 얻어내야 됩니다. 한국 정부는. 네, 얻어내야죠. 네. 네, 네. 한일 정상회담 열렸는데 윤 대통령 일본에 갔습니다. 네. 지금 그 일본 정부에서 윤 대통령 이렇게 좀 이렇게 환대하고 있습니까? 환대하는 거죠. 그래요? 아주 거기 가만히 앉아서 떡을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 환대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게 별로 그게 이 국민들이 보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환대하는데 오므라이스 준다고요? 아니요, 오므라이스 좋아한다고 해서 중간이 그런데 문제는 그저께는 만찬을 2번 한다고 또 오므라이스 나온다고 그건 윤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니까 좋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중차대한 시기에 어떻게 뉴스거리가 되고 대통령실에서 그런 걸 발표를 합니까? 그거는 국민들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므라이스 얘기할 때가 아니죠. 그럴 계좌가 아니죠. 밥 2번 먹는 그럴 얘기할 계좌가 그러게 가심나는 좋은데 끝난 다음에 이게 사전에 그게 뉴스거리가 돼서 우스개가 돼버렸거든요. 예, 아주 답답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요. 예. 아니 대사님 외국에서 큰 중요한 손님이 왔는데 뭐 줬어? 김치볶음밥 그러면 주변에서 너 왜 그랬니?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거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좋아하신다니까 그걸로 적대하는 거. 오므라이스도 고급 오므라이스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이겠죠. 소주도 한잔하면서 일본 사기라도 한잔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한다. 아마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거 가지고 너무 심하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강 대사님께서 배상해법 반대한다. 국민 60%가 반대한다는 그 조사 얘기했는데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3일에서 15일간 조사했습니다. 참 사과가 없는 해법 반대한다. 응답이 60%였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공감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국민 설득은 별로 일본한테는 걱정 마라 이런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한테는 안 내서 일본에서는 윤 대통령 어떻게 봅니까? 아니 이 통 그게 아주 대단하다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당장 거기 하나도 이 코안 풀고 그냥 전부 그냥 자기 요구 100% 됐으니까 그래서 기시다 정부의 그 지지율이 그냥 4%인가 5%인가 일본 어디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는데 올라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또 우리는 내려가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굴욕적이 되고 구걸해버린 꼴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국민 설득을 해야 돼요. 이 피해자 동의도 얻어야 되고 의도는 좋습니다. 정상화시키다 우호증진하겠다. 그러나 절차 과정이 생략돼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저희 귀국한 다음에 국민 이해를 구하고 피해자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일본에서 인기 있는 한국 대통령이라 이거 참 전에 못 보던 일입니다. 네, 그래요. 예. 전에 못 보던 일이에요. 근데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갔었을 때는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렇네요. 예,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 존경심이 있었죠. 네. 예, 일본에서 되게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전부 용서해주고 이제 미래의 과거의 정확한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의 장벽으로 나가자 해서 일본 의회에서 발표했는데 모든 일본 의원들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도 했고 지금도 김대중 대통령을 아주 존경하죠. 많은 일본 분들이 여야 관계없이 알겠습니다. 자, 한일 정상회담 이것 말고도 과거사 말고도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대통령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숙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걱정이 한국에서는 반일 분위기가 고조될 것 같고 국민들 차원에서 일본에서는 이제 지나가자. 과거는 다 끝났다. 이제 과거는 꺼내지도 마라.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한일 간에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군함도의 세계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했던 문제. 또 지금 사도광선에 등재하려고 하죠. 이것도 전부 과거사하고 연결된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그 중요해요. 문제, 예, 그것도 있고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엄청나게 국민 건강과 직결되고 과거 역사와 관계된 문제들, 그다음에 독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윤 정부는 어떤 이 입장을 취할지 심히 걱정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우려를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윤 정부가 만에 하나 매국매적적 정권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돼. 또 그런 정부가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에서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서 국민을 보면서 정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군사정보협정,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과 그리고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전두환 정권 때도 못했던 일이다. 이런 얘기를 김종대 의원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못했다가 그 다음에 지소미아를 맺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한미일 안보 공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소미아가 하다가 지난번에 아베 정권 때 문재인 정부 때에 그걸 유예를 시켰는데 지금도 작동하고 있어요. 이 종료시키지 않고 유예했다가 지금도 계속 작동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성과물로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현재 작동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일본의 고도의 또 윤석열 정부의 고도의 정략적 차원의 발언 아닌가. 현재 하는데 뭐 갑자기 그거 지소미아 얘기까지 필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초점을 흐리기 위해서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초점을 흐려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논법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저 대사님 처음에 일본 가셨을 때 아베 정부에서 굉장히 좀 푸대접을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아베 후에 갔어요. 아베 후였습니까? 아베가 뭡니까? 실권을 갖고 있었고요. 푸대접이 아니라 그때 상황이 위안부 재판 결과가 났어요. 아주 냉랭한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 정치인들은 그렇게 환대를 해주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그냥 저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환대하는데? 예. 일본 정부 특히 외무성이라도 이런 데는 각 당에도 만나는 거 조심해달라. 만나면 이상한 사인을 보내는 게 된다. 제가 그렇게 큰 건물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만나지도 말아라 뭐 이랬다고 해요. 자, 그 당시 썰렁했어요. 그 당시 썰렁했는데 한일 관계 어떻게 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하시던가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주 이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저도 저를 보냈고요. 그런데 그때 아주 이 한일 관계 냉랭했을 때인데 그래서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 일본을 방문하고 정상화시키려고 했고, 그래서 여부와 일본 외무성 간에 많은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이 결실을 못 맺어 되게 아쉽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을 중시하는 분이니까 그때의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사법부의 판결도 존중해야 된다. 존중하면서 이제 외교적 해법을 강구하려고 했죠. 많이 친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그쪽에 이제 일본 쪽에도 당정파가 있지 않겠어요? 반한파들이 있어요. 일본 정치인들 중에서 반한파, 자민당 내에도. 아베 같은 그런 분들이죠. 그분들이 저는 아마 제어했던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문재인 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 그 얘기를 먼저 하셨군요. 그리고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마침 그때가 코로나 때문에 왕래가 끊겼어요. 그리고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일본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외교적 대화가 수독돼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많이 진척이 안 됐는데도 실무자선에서 많이 얘기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계승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임 대통령께서 올스톱해라. 내가 직접 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피해자 입장. 사법부 입장을 뒤집고요.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강창일 전 주일 대사였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했다는 언급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조사 개요하고 동일합니다. 같은 조사에서 6일에서 8일 조사했는데요.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7%였는데 35%로 13일에서 15일 조사에서는 내려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열리고 있는데 큰 성과 얻어오기를 이렇게 기원해 보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진우였습니다.